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시사쇼 정치다. 저는 이상목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18일 앞두고 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휴일인 오늘과 내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이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모색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 북부를 찾아서 안보 공세에 나섰습니다. 어제 한빈수 대변인 이 전략 공천된 강북 을에 대한 잡음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움직임, 이 주말 시사쇼 정치다에서 좀 더 신속하고 꼼꼼하게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4월 12일 총선이 1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오늘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이 선거 판세를 반전시킬 이 전략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 북부 표심 공략에 나선 상황이죠. 여야 대표들의 움직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뛰겠습니다. 이 비 오는 날 도대체 왜 기다리셨습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는 나라를 망치는 세력을 저지할 겁니다. 얼척값 없는 사람들아, 이 정부의 관료와 정치인들이 이 모양입니다. 이거 그냥 가만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합니다. 이미 나라 망조가 들었어요.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 오늘과 내일 이게 휴일입니다. 공식 일정을 잡지를 않았어요. 18일 남은 상황에서 좀 더 밖에서 유세를 할 수도 있었는데 여당 내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숙고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이현정 위원은 어떤 묘안을 생각해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내부 수습을 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제 천안함 앞 회동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 뭐 제2의 유난 갈등이다라고 했지만 일단은 이제 봉합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문제가 보면 일단 선대위 자체가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대위가 지금 현역 이제 그 출마자들 중심으로 꾸려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선대위원장, 공정선대위원장을 맡은 세 분 같은 경우는 다 지금 현재 선거 현장을 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 유세를 지금 따라다닐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대구, 경북과 부산에서 이제 이상 기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전략적인 모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공천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을 부임을 해서 예. 영남 지역에 어떤 집중하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전략적으로 놓여 있는 결정해야 될 문제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일정이 없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또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대비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을 다시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내셨는데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이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요. 한 위원장이 문제가 됐던 리스크를 털고 또 주말 동안 이 대안 마련을 끝내고 새로운 출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도 뭔가 모멘텀을 좀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바둑으로 치면요. 예. 그러니까 프로바둑 기사들이 바둑을 들 때 뭐 초읽기가 60초 5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0초 안에 매번 수를 두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장고를 하고 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초읽기 횟수를 쓰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제 통상 일정을 가짐으로써 예. 그 마지막 두 번의 초읽기를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발표가 된 것이 선대위의 민생경제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신설하기로 했거든요. 예.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이 두 분의 전직 경제부총리께서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민생 경제에 좀 더 방점을 두고 또 그런 쪽에 정책에 집중하는 캠페인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전략을 좀 가다듬고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보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 문제를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포격으로 희생된 이 서호 수호 영웅들을 기리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요, 당정 갈등설이 불거졌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만났습니다. 화면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함장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이게 영웅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욕하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당했는데도 왜곡 조작 선동을 해서 희생자들도 죄인처럼 모욕하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 여기 계시네 우리 함장님들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반국가 세력들인데 진짜 이게 발부딪히지 못하게 더 많이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하겠습니다. 서해 영웅들에 대한 모욕이라든가 내곡이라든가 선동이라든 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을 막아내기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대통령님과도 나누고 그리고 최원일 함장님하고도 나눴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런 민감한 시기에 민심에 순응하는 입장을 가진 것은 서로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기념식이 끝나고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함께 천안함 현장을 둘러봤다고 지금 하죠. 이 두 사람이 따로 시간을 마련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2차에 두 번째로 윤안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종섭 대사의 귀국 문제, 예.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의 사퇴 문제, 이 부분 때문에 갈라져 있던 이 두 사람의 이 그 모습들 때문에 네. 지지율이 사실 폭락을 했어요. 예.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 수도권을 포함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급락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것을 봉합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네네. 그런 측면을 좀 강조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요. 예.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현재로는 안 된다. 뭔가 반전의 카드가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을 건데 그게 쉽지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 리스크로 지금 대두된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게 이종섭 대사의 귀국 문제, 두 번째가 물가 문제, 세 번째가 이 정부하고 의사의 갈등 문제인데 이 세 가지를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서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난번 우리가 갈등 때 봤을 때 네. 용산 대통령실이 이종석 대사의 출국이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국해야 한다. 그리고 빨리 조사 받아야 된다. 황상무 수석 사퇴해야 된다. 이 목소리를 냈을 때 예. 이 국민의힘의 지지가 높아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 과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또다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 갈등은 봉합됐을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더 큰 문제를 노정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윤안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서천 그 이 시장 화재 사고 때 이제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마 그때도 참모들끼리 뭔가 만나야 된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되면서 그때 이제 화재 현장에 함께 가는 거로 예. 사실 그 전날 새벽부터 조율을 해서 이제 극적으로 이루어졌고 네. 그때는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한 30분 기다리고 저렇게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 극복이 된 상황인데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목요일 날 밤부터 사실은 두 분이 이제 서해 수요의 날 행사에 공동으로 참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선거 앞두고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아하, 예. 이때 뭔가 일단 이벤트가 없으면 상당히 힘들어진다라는 것이 양쪽에 공감대가 있어서 참모들 간에 이제 여러 가지 과연 그럼 어떤 형식을 통해서 만날 것인지 뭐 이런 데 대한 이제 아침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천안함이라고 하는 이 상징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쩌면 상징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천안함 문제를 왜곡하고 또 이것이 조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후보들이 이번에 상당수 이제 공천이 됐습니다. 바로 이번 선거가 가지고 있는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 바로 이런 문제를 두 사람이 이제 함께 하는 것들, 이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저 천안함 앞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양쪽의 어떤 의견이 모아져서 어제 어떤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도요, 두 사람의 대화를 두고 당정 간의 갈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기도 했어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애초에 근데 심각하게 그렇게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즉각 소환, 즉각 귀국을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공수처가 부르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조사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둘은 결론이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종섭 대사가 귀국도 했고요. 그리고 황상무 수석도 애초에 사표를 낸 상태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그 결단해야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비례대표 관련해서도 이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그 탈락하신 분들의 어떤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그 대변해주기 위해서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또 이제 호남 그 인사들이 약간 좀 소외가 된 부분은 또 수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 애초에 갈등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고 약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프레임으로 증폭시킨 측면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뭐 김진욱 대변인께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또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는 이런 취지로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요,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과는 워낙 오래된 인연이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두텁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박성민 최고께서는 이렇게 밝힌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조금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그래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난 갈등이 심각하지 않았다 또는 갈등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은 것이 이미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강하게 입장을 표명했고 그리고 대통령실 발로 나오는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상당히 뭐 비례대표 명단이라던가 아니면 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언급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태도가 상당히 못마땅하다 이런 불쾌감은 이미 여러 번 표출이 됐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갈등이 없었다, 심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일단 일시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갈등이 봉합됐다고는 하나 저는 결국 이 갈등은 시한폭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갈등의 씨앗은 남아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결국에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맞춰서 본인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번에도 갈등이 봉합됐다라고는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에 그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서 표출했던 대통령실의 불만을 수용하는 꼴이 되었잖아요. 실제로 주기환 민생특보, 대통령이 민생특보로 직접 임명을 했죠. 이분은 사실상 친윤 인사로 분류가 되고 비례대표 탈락 하루 만에 사실은 보란 듯이 민생특보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한 것만 보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불쾌감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그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신뢰가 두텁다라는 거 오래됐기 때문에 두텁다는 거 있고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일단 공동 운명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어느 한쪽이 지금 뭐 순망치 않냐고 이야기할까요? 여러 가지 하여튼 두 사람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 공동 운명체이고 이번 선거를 만약에 이제 패배한다 그러면 윤 대통령도 국정 운영이 엄청 어려워질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행로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 이제 공통적인 어떤 목표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서로 간의 어떤 소통에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조금의 불거진 문제들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과 원칙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된 황상무 수석의 문제라든지 또 이종섭 대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원칙 있게 해결해야 된다. 이게 뭐가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것이 뭐가 있느냐 뭐 등등 이제 있지만 또 이 선거라는 공간은 민심이 또 좌우할 수 있는 또 여론이 또 좌우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 간의 어떤 격차 요것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좀 이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좀 맞춰 나가는 단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요. 다음 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앞서 한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을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신 선물로 저희가 제 뜻을 드디어 전달했고 덕담 듣고 왔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혹시 만날 계획이나 아니면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저는 박 전 대통령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원로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은 생각이 늘 있습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이제 막판 보수층 표심 결집을 위한 행보라 이런 평가가 많은데 한 위원장이 정치에 입문한 뒤에 박 전 대통령과 만나게 된다면 이건 처음이잖아요.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분위기는 어떨지 또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것들을 과연 뭐 비대위원장을 해봤었으니까 박 전 대통령이 또 거기서 뭐 조언 같은 걸 좀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이제 국가 지도자였고 그렇습니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여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여권의 큰 어른들께서 만나서 굉장히 뭐 좋은 분위기로 대화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동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하죠. 그 탄핵의 강 얘기가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는 것이야말로 탄핵의 강을 매입하는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건너고 안 건너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아예 그 강을 메우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선거를 앞두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층 결집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연금 개혁을 한 마지막 대통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개혁과 관련해서도 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만한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원래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선거의 여왕이었기 때문에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을 만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선거 전략의 상대당이지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는 얘기를 듣고 비대위원장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화에서 나왔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힘을 동력을 얻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이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했던 도태우 변호사 공천까지 갔다가 결국 낙천됐습니다. 네. 그래서 무소속 출마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경환 전 의원께서 예. 전 부총리죠. 이분도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복당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당에서 내치고 받아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래도 우리 보수 진영의 단합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까지가 되실지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그건 좀 이제 다른 차원인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현재 어떤 유일한 측근이라고 하면 유형아 변호사입니다. 그렇죠. 예. 유형아 후보가 이번에 이제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가서 만난다는 게 양쪽이 합의한 것은 네. 이미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앙금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도태우 변호사는 뭐 이제 변호인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측근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TK 지역의 어떤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보수 결집이 이제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특히 이제 이 TK 지역의 어떤 보수 결집을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을 이제 만나는 것 같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일단 본인의 그러니까 이 함께했던 측근인 유영아 변호사도 이번에 이제 후보로 나와서 이번에 당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저는 합의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도 글쎄 선거의 여왕이라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어떤 만남 자체는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 또 보면 사실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만남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아마 박 전 대통령도 지금 어떤 현재 상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단합을 또 힘을 줄 수 있는 아마 저는 언급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은요, 최근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총선 상황 여전히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 비대위원장을 처음 맡았을 때도 같은 말을 했었죠. 그때 발언 다시 소환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달여 전에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야겠다고 다짐했을 당시에 저는 우리 당 상황을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조금이라도 오만하거나 굴림 앞에 굴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큰 위기가
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자,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 28일부터입니다. 한 위원장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흐름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지금 보기에는 뭐 누가 봐도 그렇지만 뭐 18일 정도에 뭐 여러 번의 격변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잠깐 다시 또 반전할 수 있다. 이렇게 희망 섞인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보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2주간의 그 여론의 흐름에서도 봤듯이 2주 정도면은 상당히 여론의 큰 진폭과 또 반전이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정선거운동 기간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그러고 나서 진인사 대천명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 이렇게도 심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관련 발언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라는 이 장은, 이 공간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야 하는 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눈치 보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벌써 눈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민심에 반응하고 민심에 순응하는 정치를 할 겁니다. 오케이.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민심에 순응하지 않고 민심을 거부합니다. 민심에 반응하는, 민심에 순응하는 국민을 지켜야 자, 한동훈 위원장이 현재 총선 판세에 대해서 절대 질 수 없는 선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져서는 안 된다. 절박함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 위원장의 유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지만 냉정함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각오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우리 박 최고께서는 보시기에 글쎄요 이제 절박감은 느껴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더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상대 당병에서 봤을 때도 보이십니까?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예. 이제 대통령이 가장 큰 지금 여당의 리스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여당은 선거를 치를 때 대통령 얼굴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윤한 갈등 시즌2가 있었고 결국 네. 그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만들어냈던 문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결정들 그 오만함들이 국민의 민심을 거스른다라는 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면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최근에야 이제 황상무 수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네.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결국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아직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짚어봤을 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민심에 순응하지 않고 민심을 거부하는 정치를 과연 누가 하고 있느냐. 민주당을 향해서 공격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뭐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지 않느냐라고 오만하게 나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격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결국 이 문제에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윤한 갈등이 지금은 일시적으로 봉합됐을지 모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선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이 선거는 이기기 어렵다. 아마 이런 현실적인 고민과 판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윤한 갈등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걸 극복을 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단합이 돼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미 뭐 일단 지난 어제 회동을 통해서 네. 됐고 이제 문제 남아 있는 것은 일단 이제 이 의사들의 이제 이 증언 문제, 네네. 이 의대 증언 문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아마 지금 물밑에서 여러 가지 지금 해결점들이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함께 구성하는 문제와 또 최근에 이제 물가 문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가 지금 당의 대책위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하는 것인지 여기는 뭐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이상의 이제 갈등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전에 들어간 상황에서 네. 여기서 사실은 갈등이 일으킨다는 것은 자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부터는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당과 정부가 뭔가 한 목소리를 내는 예. 이런 것들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 상황을 지켜봤고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는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더 함께 짚어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은요, 조국 혁신당을 포함한 이 통진당의 후예들 향해서 극단주의자라고 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정당에서 활동하지 못할 정도의 극단주의자들이 생겨나고 그 극단주의자들이 기성 정당의 리더의 약점을
보완해주면서 그 기성정당의 리더를 숙주 삼아서 그 기성정당을 통해서 주류 정치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조국 그리고 위헌정당, 통진당의 후예들 모두 정상적인 정당 체제에서는 주류가 될 수 없고 정치를 장악할 수 없는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요. 극단주의 세력의 주류가 되면 원하는 걸 얻으려고 탄핵 시도를 반복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김준욱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께서 여전히 한쪽 극단에 서 계시구나. 한동훈 위원장 정도 되면 중간 정도에 오셔서 중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대감을 완전히 이제 놓쳤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선거 때마다 이 나오는 색깔론, 종북, 부풍 이런 얘기가 지금 이 AI 시대에 웬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지금 부산 연제구에서 진보당의 후보가 지역구 후보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구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진보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리드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진보당을 부산 연제구에서 지지하는 이 국민들, 유권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한 극단을 지지하는 것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그 길을 열어줬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민주당은 국회 내에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많은 세력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비례 정당이 38개 정당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는 38가지 이상의 생각을 말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세력들에게 일부라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연동형 비례제도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를 감안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세력이 들어오는 거는 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통진당의 후예가 들어온 거고 그것에 대해서 극단주의다 하는 말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당이 지역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으면 떳떳하게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들어와야죠. 그런데 민주당이 역대 이번처럼 그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진보당 출신의 3석을 그냥 할당해 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전례가 없을 뿐더러 이분들 소위 당선권이라고 불리는 순번에 있어요. 그러면은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이미 민주당이 비례정당의 상위 순번에 배정했으니까 그러면 뭐 투표 어떻게 하든 그분들의 당선을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국회의장이 어디서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면 이분들 상임위 어디에 배치됩니까? 만약에 이 통진당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진보당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방위나 외통위나 또 첨단기술과 그 직결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데 배치되면은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나오면은 이런 상임위 배정 반대하겠습니까? 그대로 수용을 하겠죠. 더더군다나 제가 지금 국방위, 외통위, 과방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 출신이 정보위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강성희 의원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총선이 앞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국방위에 들어가려고 하려는 거 그래도 저지가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만약에 총선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을 때는 정말로 이분들이 국방위나 정보위에도 갈 수 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성민 최고위원님께 질문드려야 될 게 지금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들이 물론 다 아우르는 여러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통진당 같은 경우에서 어떤 말에서 좀 극단주의 세력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위라든가 그렇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근데 어쨌든 뭐 이 세력들도 이제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이제 국민들의 몫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손을 들어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후보들이 다 정해진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뭐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유권자들의 판단, 국민들의 시각은 저는 총선 날에 저는 판단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길을 터졌다 이렇게 지적하면은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자, 우선요. 일단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로 넘어갔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도 당시에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통해서 당시 통진당이 13명이 국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아마 기억해 보시면 김선동 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더군다나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석기 전 의원이 나옵니다만은
있었기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국가 정보를 빼돌린 뭐 등등 혐의로 해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위헌정당 해산 그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일들이 불과 2012년도, 2014년도 위헌정당 해산이 있을 때 그때 이루어졌어요. 그때의 멤버들, 지금 뭐 일단 드러나지 않지만 그때의 어떤 이 적통하는 지금 진보당의 후보들이 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진보당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직접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들어오는 거 그거야 뭐 말릴 수가 없겠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민주당이라는 당의 어떤 숙주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 그럼 민주당은 어떤 책임을 지는 건가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켰다. 최근에 보면 국회 보좌관 출신이 군 정보를 700여 건 빼돌려서 지금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만약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민주당은 뭐라고 이야기할 건가요? 아, 우리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자리만 빌려준 것이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건가요? 그럼 이분들은 어디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뭐 징계를 받고 이걸 하는 거죠? 그런 아무런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온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코인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보를 국가 정보를 유출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누가 징계를 하죠?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민주당이 책임질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런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그때 비해서 이번에는 꽤 많은 숫자가 사실은 반미를 표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미동맹 파기를 이야기를 하고 예. 또 한미군 철수와 한미훈련 반대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만약에 국회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우리 국가 안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타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상당히 승소하기가 어려운데 민주당을 타고 들어와서 국회로 입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선택받은 것과 정당을 통해서 선택받은 것이 어차피 의원의 활동이 똑같은데 그 왜 문제가 되죠? 지금 그런 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국회에는 국회윤리위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 통진당 사태 때처럼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제도적 시스템 안에서 그분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방임되고 방종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국회 차원에서 제재를 할 방법이 없는 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김남국 의원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을 해서 사실상 꼼수 복당을 했는데 3년간 코인 누적 거래액이 1,118억 원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국회에서 제명했습니까? 민주당이 반대해서 국회 그 윤리특위 소위에서 부결돼가지고 제명도 못했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요, 비가 내리던 어제요, 경기도 광주 유세에서 우산과 우비도 쓰지 않은 채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 화면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비 오는데 기다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글쎄요, 이제 우비까지 찍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좀 절박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현정 님께서는 저 장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까 말했던 그 국회에서 왜 해결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분에 있어서 반박을 해줄 수 있으면 어떤 게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남은 전략은 이제 국민에게 읍소하는 전략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상대방에 대한 공격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정부 여당이 이게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국정을. 그렇지만 국민들이 또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제 3년에 남은 대통령이 3년에 남았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라는 이제 읍소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저렇게 이제 연설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통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 국민들은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으면 민주당을 보고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정책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국회 뭐 징계윤리위원회 있고 또 뭐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보면 사실상 국회에서 제명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민주당이 만약에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반대해버리면 아무런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지금 현재 국정원의 기능 자체가 지금 대간첩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이제 북한이 지금 뭐 최근에만도 여러 가지 정보를 지금 빼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게 이제 방어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정원에 대한 수사권만이라도 복원시켜 주는 것도 저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벌써부터 글쎄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한 위원장이 총선 후에 거취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도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4월 10일 이후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 말은 100% 진심입니다.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기면 안 떠납니다. 뭐 아침에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글쎄요, 이 시점에서 이제 한 위원장이 굳이 난 총선 끝나도 안 떠난다 이런 메시지 내야 하는 상황,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 그렇게 믿음이 가는 이야기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봉사할 일이 남았다라고 했지만 당장 이제 본인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봉사를 할 거냐 뭐 이런 의문도 사실은 드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대표로 출마를 하겠다라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한 영역이죠. 근데 다만 이제 민주당 상대당 입장에서 사실 생각해봤을 때 윤한 갈등의 씨앗이 아직 남아 있고 대통령이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표해왔던 불쾌감이 있는 만큼 과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들의 갈등이 제대로 봉합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석에서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이후에 내 인생이 상당히 꼬일 것 같다. 걱정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게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사실상 본인의 거취는 이번 총선에 모든 것이 달린 것이고 만약 이번 총선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상 여기 대한민국 내에서 정치적인 뭔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본인은 분명히 할 거라는 거죠. 지금이야 당장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선거를 어떻게 보면 이끄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뭐 유학 간다 이런 말을 당연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 뭐 봉사할 일이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연 이 유학이라는 카드가 아예 없어질 카드겠느냐 저는 분명히 머릿속에서는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윤한 갈등 봉합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한번 지켜보죠. 뭐. 자, 이번부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 오늘은요 포천과 의정부, 파주, 김포를 돌면서 지금 화면 나왔습니다. 경기 북부 공략에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지금 보여주신 저 장면인가요? 지난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동네 골목이 사실상 황폐화됐어요. 이미 나라 망조가 되었어요. 어떻게 2년도 안 된 시간에 이렇게 나라를 망칠 수가 있습니까? 경제 망했죠. 인생 망했죠. 여기 아싸 곱창 죽겠지요. 골목이 죽어가고 있어요.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사람으로 치면 손발이 썩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파는 어떻게 대파는? 이게 얼마예요 이거 대파? 3,900원. 390원 아니고? 우리 집에 대파도 필요하니까 하나 사가지고 가요. 가져갑시다. 저 계산대로 가요. 자, 이재명 대표요. 현재 마트에서 대파 가격 등을 살펴보면서 이 앞서 나왔던 윤 대통령의 이 대파 한단 관련 발언 또다시 겨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 뭐 민생,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20번이 넘게 민생 토론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민생 토론회의 결과가 뭡니까? 도대체 나와 있는 것도 없고 물가가 잡힌 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가셔서 저기 마트에 가셔가지고 본 대파 가격이 875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875원짜리 마트를 이 대파를 어느 마트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날 하루 반짝 할인 세일해가지고 판 게 875원짜리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물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오른 게 아니에요. 전 정부터 할 게 아니라 물가를 어떻게 잡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그 정권 심판론 발언 수위도 지금 연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물론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더욱 발언이 거세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 대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님? 그 제가 봤을 때는요, 이재명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이 이제 상당히 과격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여론조사에서 약간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이 주적인 것이 아니고 일단 야권 내부의 기반 싸움부터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의식해서 계속 발언을 오버를 하고 강경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중도층에 미칠 영향입니다. 그 중도의 스윙보터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것들이 과격해 보이고 강경해 보이고 그다음에 아까 저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그 마음에 공감을 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공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호재인 것처럼 즐기는 듯한 모양새가 보여요.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당의 득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성민 추억께서는 이미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 이렇게 하는 방법 중도층에는 좀 소구력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게 이게 뭐 호재다 즐기는 것처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민들을 대신해서 화를 내주고 함께 분노해주는 것도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방관하고 그냥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방관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분노를 대신해서 함께 화를 내주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고 제1야당으로서 정부를 가장 강하게 견제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도 저는 정치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아무래도 선거가 다가오고 현장의 열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 유세 과정에서 평소에는 쓰지 않을 법한 표현들 또는 조금 강한 표현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장에서 호응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또 반응하고 계시고 이것들을 또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뭐 트집 잡을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가요 오늘 찾은 이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은요 군부대가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죠. 때문에 이 대표 지역 특성에 맞게 이 평화와 안보를 강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접경 지역이잖아요. 접경 지역의 경제는 평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포탄 날아올지 모르고 고사총으로 쏘고 해가지고 포탄 지붕에 떨어지고 이러면 이 동네 경제가 살겠어요? 하다못해 땅값도 떨어집니다. 전쟁 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 집단에게 다시 이 나라 운명을 맡길 겁니까? 이럴 때일수록 평화 세력에게 힘을 줘야 합니다. 표로서 힘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대표요. 앞서 전해드렸던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참석했던 서해 수호의 날 이 기념식에는 불참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접경 지역에서 안보를 강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고사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하는 게 누구죠? 북한이지 않습니까? 북한입니다. 근데 왜 북한에 한마디도 안 하죠? 왜 정작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우리의 개성공단 사무실을 다 무너뜨리고 폭파시켜버리고 고사총 쏘고 하는 북한에 대한 비난은 한마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나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냥 쏘는 거 해야 됩니까?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중국에 대해서 그냥 쎄쎄하면 된다. 뭐하러 중국한테 건드리냐. 우크라이나 그냥 먼 나라인데 뭐하러 우리가 가만 건드리냐. 대만 해안 문제 뭐하러 건드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외교의 기본적인 상식도 무시한 저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주한미군이 거기에 투입될 것이고 그러면 주한미군이 없으면 그다음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를 침략하지 않겠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25 때 그 수많은 나라들이 왜 대한민국에서 피를 뿌렸습니까? 결국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뿌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움받을 때는 도움받고 남이 도움할 때는 아이고 우리 도움 안 줘요. 그냥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인가요? 만약에 나중에 대한민국이 어려워졌을 때 그때 그럼 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돕겠습니까? 당신들은 배은망덕한 사람인데 내가 왜 돕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항상 주장은 더러운 평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사 집에 대사 관저에 가서 중국 대사가 그 앞에 놔놓고 이 야당 이 대표와 이 대변을 놔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거나 나중에 후회한다.
그 경고를 받고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예. 당시에 수석 대변인은 고개 숙이고 계속 받아 적기를 했습니다. 그런 중국의 무례함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그냥 쉐쉐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예. 무슨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고사총소가 하는 것이 딴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성미 김진욱 대변인께 질문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적어도 소호의 날 그 기념 행사의 그 전날이었잖아요. 거길 가지 않고 얘기해서 안보를 얘기하는데 적어도 고사포를 쏘고 이런 사람들이 북한인데 북한에 대한 비판이 한마디도 없다. 이거는 지적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먼저 어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습니다. 네. 이 접경 지역이 강원도 못지않게 가장 긴 접경 지역을 갖고 있는 게 경기 북부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떤 때 가장 불안함을 느끼고 어떤 때 가장 평온함을 느끼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남과 북이 이 관계가 평화로웠을 때 이분들 이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도 평화롭게 지냈고 남북의 관계, 긴장 관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했습니다. 예.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북에 당연히 북에서 포를 쏘고 미사일 발사했을 때 민주당에서 그 많은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 말씀들 안 주시고 네. 왜 북한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느냐? 북한을 갖다가 왜 이렇게 그 얘기 안 하고 우리만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저희도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중하게 얘기할 거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관계가 남북 관계의 긴장을 높이는 관계로 가져갈 것인가 예. 아니면 남북 관계를 평화롭게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서 예. 우리 주민들이 또 접경지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평화로워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3차례 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평화로웠습니까? 정상회담 3차례 벌어지는데 그때 개성공단 폭파시키고 삶은 소대가리 이야기 듣고 그때 고사총 쏘고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게 왜 그렇죠? 북한이 자기 주장들 안 맞으면 그렇게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이 언제 도발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를 한미동맹이 강한 한미동맹이 있으면서 방어할 수 있을 때 북한을 네. 함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 북한은요, 우리의 어떤 안보할 때 우습게 아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극복하자는 것이고 자꾸 말로 북한에 대해서 뭐 경고했다 그러는데 한번 하십시오. 왜 못합니까? 왜 서해 수호날에 가서 정말 우리의 장병들에 대해서 좀 추모하고 그 북한에 대해서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선거 유세는 하면서 왜 그 행사에는 원내대표를 보내서 아니 이러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사람의 정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성의 문제란 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덧붙여서 박성민 최고께도 여쭤볼게요. 물론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평화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에서의 입장문에도 그 서해 수호의 날에 관한 입장문에도 그 북한에 대한 그 비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서해 수호의 날에서 물론 홍익표 원내대표가 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정도의 비판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조금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까? 드는데 예. 그러니까 서해 수호의 날에 어떤 메시지에 집중을 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거냐 이건 정당이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북한을 옹호한다거나 예.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 행위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묵인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도발이 있거나 했을 때 민주당에서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규탄하는 메시지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다만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공격을 할 때에는 어쨌든 이 평화라는 가치에 대해서 사실은 반박을 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네. 근데 제가 이게 좀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문재인 정부 때에 이제 북한이 통일대전 같은 용어를 지웠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은 미사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력 통일론을 다시 꺼내 들었고 지금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상황이 일단 북한의 행동은 매우 잘못됐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실제로 북한의 잘못한 행위와 별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건 정부의 역할인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을 비판하거나 북한과 적대감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 말고 외교적 관계에서 북중러 이 연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강화시켜주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 말고 도대체 이 국가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안전과 이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방향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지향하는 가치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마치 민주당이 북한을 옹호하고 있고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 이런 것들을 규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나 큰 색안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지금 한미일 관계가 한미 관계에서 북한 미국의 전략자산 워싱턴 선언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지금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워싱턴 선언이 도대체 뭔지 모르십니까? 한미 관계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서 지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미일이 함께 지금 이 북한에 대해서 도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이거 방어하는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저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략 자산은 수시로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 것 자체를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도 짧게만 좀 덧붙이면은요. 정치는 말보다 행동입니다. 입장문 아름답게 내는 거야 뭐 얼마든지 낼 수 있죠. 그런데 말보다는 발을 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요. 안보와 국가 안보에 대한 최소한의 의식이 있으면 어제 서해 수호의 날 같은 건 갔어야죠. 물론 본인의 재판도 안 나가시는 분이니까 뭐 서해 수호의 날 가는 거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은 어제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그 천안함 최원일 함장, 최원일 대령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어떤 분들을 공천했습니까? 그 최원일 함장을 두고 부하들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이런 막말을 했던 권칠승 수석대변인 단수공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천안함 격침을 말하는 언론들은 다 가짜 언론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노종면 전 앵커도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천안함 음모론에 동조했던 뭐 조한기, 박선원 이런 후보들 다 공천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가면 아마 엄청난 항의를 받았겠죠. 그런 게 두려워서라도 저는 서해 수호의 날에 이재명 대표가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표 어제에 이어 중원 표심 공략을 위해서 충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윤석열 대형 정권의 외교 정책을 비판을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 즉각 반박하면서 외교 정책을 놓고도 지금 날선 이 공방 이어졌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양안 관계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소리입니까? 그거 없이 세계 질서 속에서의 어떤 역할과 정의의 편에 서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에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 잔재가 너무 많아요. 자주 독립국가의 구성원인지가 의심되는 후보들은 다 떨어뜨려서 우리가 대한 독립국가임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서해 수호의 날에 북한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하나도 없이 일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재명 대표답고요. 법화로 일제 샴푸만 쓰는 사람이 무슨 한일전 얘기를 하는지 본인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표 오늘 뉴스에서도 외교 관련 공방을 이어갔죠. 오늘 나온 이 대표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서해 수호의 날에 북한 얘기 없이 일본 얘기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그분 얘기는 뭐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해 날 우리도 입장을 다 냈습니다. 외교는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국가에 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최고의 기준입니다. 대만과 중국의 관계 우리는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갈등에 끼어들게 됐습니다. 국제관계를 존중한다라는 우아한 외교적 언사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여야가 아주 충돌을 하고 있죠. 이 대표의 감사하다는 뜻의 중국어를 사용하고 두 손을 모아지는 이 흉내까지 내면서 중국에도 대만에도 세시하면 된다. 왜 개입하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그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먼저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외교의 기본은 사실은 등거리 외교입니다. 네.
어느 한쪽에 완전히 그 서는 자세보다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수출 아닙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적당한 거리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외교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우리 국민에게 국익에 이익이 된다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취해왔던 그런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외교 전략이 급속도로 지금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로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들, 이런 발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안 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단호하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전략자산 한국에 안 들어왔습니까? 다 들어왔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만이 아니라 힘에 의한 평화 플러스 알파, 대화에 의한 평화까지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였고 지금 민주당이 추구하는 외교 전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추진되지는 않았다고 비판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등거리 외교를 깬 게 사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10끼 중에 8끼를 혼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중국의 4대 외교, 굴종 외교를 했는데 돌아온 게 뭡니까?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왔습니까? 오히려 새누리당 정부 때 중국에 할 말하고 정상적으로 외교를 했을 때 그때 시진핑 주석이 2014년에 한국에 왔어요. 그 뒤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그렇게 애타게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고자 했지만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4대 굴종만 하고요. 결국 얻은 건 없고 굴욕만 남겼습니다. 등거리 외교는 민주당 정부가 스스로 깼어요. 제가 그렇게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최근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중립국이라고 하던 나라들이 이제 속속 이제 나토의 품에 들어간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뭐냐면 결국 러시아가 정말 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본인들의 안보가 걱정되기 때문에 결국 나토라는 틀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원하고 있죠. 전쟁이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경제만 해. 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놔둘 것 같습니까? 그게 지금 세계적인 질서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세계라는 게 지금 한 편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안보를 지키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아니 북한이 핵을 가진 나라입니다. 자, 그런 나라에 우리는 미국도 싫고 중국도 하고 우리는 적당히 중거리에서 그냥 알아서 하겠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누가? 용납 안 합니다. 그건 우리의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그렇게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가 우리가 혼자 어떻게 고고하게 있습니까? 그게 국제적인 네오캄입니다. 바로 그 질서 속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그냥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 또 안보 이런 것들은 국제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요. 이처럼 이 대표가 연일 지원 유세에 나서는 동안요. 인천 계양을에서 이 대표와 맞붙는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 지역구 민심 다지기에 열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계양을의 선거를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남탓만 하는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은 조금도 인정 안 하고 3년이나 남은 정권을 자기들이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탄핵시키겠다라는 그런 정치 우리가 퇴장시키고 부끄럽지 않은 정치 계양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계양은 저의 마지막 지역구가 될 것이고 저의 마지막 제2의 고향이 될 것이고. 김진욱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최대 격전지로 보이고 있는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 계양을 상황은요? 계양을에 대한 그 여론조사가 사실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앞서고 있어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저 지역에 대해서는 좀 박빙의 요소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원희룡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뭐 마지막 지역군이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원희룡 그 후보가 서울에서 정치하시다가 제주에 갔다가 다시 지금 또 인천까지 오신 이 화려한 전적을 보면 정말 여기가 마지막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죠.
아, 거기서 맞추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성남 계시다가 또 오신 분들 그러니까요. 독인 계기는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 참 선거라는 게 재미있는 게 예전에 제가 서울 종로 선거를 한번 취재를 했을 때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정세균 그때 의원이 이제 본인의 무주지난 장소에서 올라온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이제 거기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 여론조사는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당시에 이제 시장이 옆에 지역구 지원 유세도 나가고 막 했어요. 근데 그때 정세균 그때 이제 의원이 쓴 전략이 뭐냐면 정말 종로구를 바닥바닥 다 훑었어요. 정말 그 트럭을 하나 이 오픈 트럭을 구입을 해서 이 내리는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그 위에서 다 악수하고 정말 종로구가요. 이게 산길이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지역구를 다 흡였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개항을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연일 다른 지역에만 선거운동하고 있고 개항을은 밤에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럴 경우에 근데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매일 지금 지역을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알 수 없다. 특히 이제 지역민들이라는 게 이 선거라는 거는 이게 지금 여론조사 나타나는 것보다는 극적인 반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느 시점에 개항을에 집중할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 격전지 개항을 상황도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강북 을에서 결국 이 조수진 후보가 사퇴하고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공천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친명 공천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반박했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명계라는 그 평가가 있고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또 친명계라는 또 세간의 평가가 있어서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한민수 후보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도 이렇게까지 안 좋겠습니까? 이제 겨우 기사회생해가지고 지옥에서 돌아와서 공천 받으니까 이번에는 친명입니까? 자, 어쨌든 이 강북을 공천의 경우 세 번째 후보입니다. 앞서 후보 둘이 이제 교체된 거죠. 검증을 제대로 한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박성민 최고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뭐 사실 후보가 이제 2번 정도 바뀌었기 때문에 뭐 국민들께는 굉장히 송구한 상황인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증 과정에서 좀 부실했던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뭐 다만 이제 조수진 변호사 논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당에서도 사실은 그 변호인이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사건을 들여다보는 건 사실 아마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네. 좀 예견되지 않은 리스크가 막판에 터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마지막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민수 후보로 전략 공천을 하게 됐고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이제 그동안 좀 국민들께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제 한민수 후보께서 강북을에서 전력을 다해서 뛰어주시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국민들께 정말 국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진욱 대변인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이 선관위에 등록한 주소가 서울 송파구로 돼 있다. 그러니까 강북 을에 투표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사실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일단 그 지금 한민수 후보가 네네. 선거 등록일 마감되는 날 후보를 받았기 때문에 전략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이 올 줄을 모르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거주를 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를 후보 등록할 때 기록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후보 그 선거인 명부 작성일 이후에 지금 이렇게 후보가 확정됐기 때문에 강북 을 지역에서 본인의 선거에 대해서는 투표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소는 지금 송파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민수 대변인 과거 언론인 시절에 칼럼에서 지역 연고가 없는 사람이 서울 송파 을에 공천된 것을 지적하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우리 송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민수 후보가 과거에 이제 국민일보 논설위원 시절이죠. 2016년에 칼럼에서 그 민주당 최명길 당시 후보죠. 최명길 후보를 겨냥해서 하루아침에 날아온 최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골목 번지수는 알고 있을까? 뭐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지역 주민을 장기판의 졸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그 칼럼을 썼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또 한민수 후보가 지금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강북을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지금 뒷말이 무성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의 강북을 공천 과정 사실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 조수진 후보가 그런 그 성폭력 2차 가해성 변론으로 낙마를 한 것도요. 민주당이 결국은 어떻게든 박용진 후보를 공천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급조된 후보를 만들다 보니까 빚어진 참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도 그 강북을에 살지도 않는데 여기 공천을 받은 것도 결국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민주당이 이것은 당 차원에서 강북을 지역 주민들께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국민들께도 이런 논란을 빚어서 송구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조수진 후보 공천 취소를 하면서도 자진 사퇴를 수용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서 그 부분이 참 강북구 주민들께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송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많은 사람들,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 박용진 후보에게 공천 안 주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배제가 됐죠. 이재명 대표 이번 2번의 기회를 줬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맞는지 그렇게 저 말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래주머니 한 3개 채워넣어놓고 야 똑같이 줬는데 왜 못했어?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출발점이 다른데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원래 한민수 대변인이 그 조수진 대변 정해진 그때 공천 신청을 했었어요. 네. 근데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수진 단일화 이제 했었는데 제가 추정할 때는 이게 이제 아마 확실하게 박용진이 혹시나 표를 받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는 여성 가산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민수 지금 그때 당시 대변인이 그때 한다는 게 유력하게 나왔었는데 근데 의외로 그냥 조수진, 박용진 두 사람으로 됐어요. 저는 그 이유가 이게 뭔가 이 싸움에서 확실하게 이제 박용진 후보의 저걸 하려면 여성 가산점이 필요했다. 25%가. 그래서 결국은 조수진 후보를 내세웠는데 저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때 사실 한민수 후보를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제가 한 15대 때부터 이렇게 국회 공천 과정을 쭉 취재해 왔는데 아마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공천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씀하시는 뭐 전체로 보면 이렇게 공천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찾기에는 참 사례가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요. 강북을 지역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럼 우리는 아무 계속 바뀐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해야 되는 건지. 한민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최고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이제 선택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 자체가 사실은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그 대파 가격 발언이라든지 뭐 물가에 고통받는 이 서민들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실은 전혀 매력적인 해답을 여당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강북을 주민들께서도 뭐 섭섭한 마음도 또 서운한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이 선거의 큰 판세라든지 큰 기조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제1야당을 선택하시지 않을까, 정권 심판에 좀 강력한 그런 힘을 실어주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야당에서는 조수진 변호사 말고도 성범죄 가해자 이 변호 논란이 있는 후보 또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7호 영입인재입니다. 전운수 울산 남구 갑 후보입니다. 성폭행을 308번이나 한 이 가해자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요거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글쎄요. 근데 이제 전운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은 사건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고용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 소속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배당하는 대로 수행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은 한번 사실관계가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민주당 전체의 젠더 의식입니다. 그 조수진 전 후보가요. 굉장히 입에 담기조차 참 끔찍한 그런 2차 가해성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와 그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변론을 했었는데 그런 게 공개가 됐을 때 민주당의 그 이재정 의원, 민주당 여성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의원 단톡방에서 이런 사례들로 재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참담하고요. 사실은 민주당이 정말로 여성 인권을 중시하고 저 젠더 의식이 있는
정당이면 예.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조수진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자고 그렇게 주장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후속해서 다른 논란들도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고용 변호사에게 거부권이 없었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있는 거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가 변호 활동을 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네네. 겁니다. 과연 직업윤리상으로 그 변호를 할 때 네. 변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또 모르겠어요. 그게 제 대표적인 게 조수진 변호사 사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 그게 아니라 변호사라는 그 우리 헌법상에 네. 모든 국민은 법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변호사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수임했느냐, 물론 사건 수임 당시에 그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인가를 따져서 받고 안 받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로펌에 와서 예. 그것이 나에게 토스가 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예.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사건에 최선을 다하되 예. 그러나 직업 윤리상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내용까지 예. 변론에 활용했느니 하는 과정만 놓고 본다면 네. 지금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이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말 시사쇼 정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7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